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면서 익숙한 사건이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전북대 수의학과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06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18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이미 많은 유튜브 채널과 방송에서 공개를 했음에도 저희 채널에서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다뤄진 내용들과 자료들에 더해서 이윤희 씨 아버지께서 저희 쪽으로 따로 보내주신 보도자료 내용들이 함께 종합된 영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합쳐서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생사도 모르는 딸을 여전히 찾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중년의 나이가 된 형제분들에게 이 사건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는 것을 통해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보도자료를 주셨고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어봤고요. 중간중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서면으로 인터뷰 요청을 한 뒤에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직전까지 이 아버님 되시는 분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취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건을 다루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공통적으로 공개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혹, 거기에 더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가진 의혹들이 어느 시점에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들, 진술자, 경찰, 전문가, 실종자 가족의 말들을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를 해서 오늘 사건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고 꼭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종자 이윤희 씨는 1978년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이화여대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했고요. 6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수의사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해요. 그렇게 윤희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요. 2003년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남양주 집을 떠나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속 깊은 딸이었어요.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꾸준히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학업을 이어나갑니다. 자, 그렇게 2006년 6월이 돼요. 이때가 졸업을 딱 한 학기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6년 6월 5일이었어요. 7명의 조원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수술 실습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끝낸 윤희 씨가 조원들과 함께 작은 뒤풀이 자리를 가졌고요. 그날 밤에는 학교 근처에서 열린 종강 파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강 파티 이후 집에 귀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윤희 씨는 실종됩니다. 이날 윤희 씨를 봤던 동기들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었다고 해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함께 껴 있었던 남자 동기 A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윤희 씨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몇 가지 기억에 대해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 기억, 학과 교수가 윤희 씨 옆에 앉았었는데 윤희 씨가 자신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었다. 자, 두 번째 기억. 윤희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였는데 그때 윤희 씨가 나에게 웃으면서 혹시 화장실 따라왔냐? 라고 물었고 나도 웃으면서 내가 왜 따라가냐? 이렇게 받아쳤었다라는 거죠. 이 화장실의 구조가 당시에 그 종강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화장실이 일단 자리는 그 종강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들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성용 변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문을 열면 여성용 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강 파티는 새벽 2시 반경이 되어서야 끝나요. 윤희 씨는 이미 그 전에 호프집을 떠납니다. A씨와 조금 일찍 자리에서 떠났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호프집을 나섰다는 내용이 사실로 추정되는 건 함께 호프집을 나섰다는 A의 진술이 있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 동기의 증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윤희 씨가 살던 그 자취방 원룸 그 옆 건물에서 자취하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니까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A에게 부탁을 했대요. 어차피 A가 윤희 씨를 좋아하니까 윤희 언니를 데려다 줄 때 나도 같이 데려다 줘라. 그래서 종강 파티가 끝나고 이 여자 동기가 A씨와 윤희 씨를 찾았는데
이미 두 사람이 사라진 뒤였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A씨가 진술한 호프집을 나선 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A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종강 파티가 끝나갈 무렵 유니 씨가 교수님이나 동기들에게 인사도 없이 서둘러 호프집을 나섰대요. 그런 유니 씨를 이제 A는 따라갔던 거죠. 근데 호프집을 나선 유니 씨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씨도 같이 뛰었죠. 그러면서 야, 실습해서 몸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뛰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니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유니 씨가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말이 없었대요. 그렇게 집 근처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이 호프집에서 유니 씨 원룸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이제 유니 씨가 A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 혼자 갈게. 먼저 가.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니 씨는 홀로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그래도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 사진 속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유니 씨의 뒷모습, 그리고 자동 센서 등이 켜지는 걸 보고 A 씨는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현재까지 확인된 이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종강 파티 다음 날은 현충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은 7일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웬일인지 윤희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결석 한 번 하지 않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A 씨가 점심시간에 이제 집으로 찾아가요. 노크를 똑똑똑 했는데 개들이 막 킁킁대고 짖는 소리만 들리지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졸업반이라서 이제 수업이 하루에 한 과목뿐이기도 했고 국가고시 준비하느라 결석하는 학생들도 당시에 적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유니 씨는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6월 8일 A씨를 포함한 동기 4명, 그러니까 남자 2명, 여자 2명이 유니 씨 집으로 함께 찾아가요. 며칠 전에 유니 씨가 그 날치기를 당하면서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했었거든요. 휴대폰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들이 직접 찾아갔던 거죠. 노크를 해봐도 여전히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개들이 문을 막 긁어대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 동기들 중에 K양은 유니 씨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유니 씨가 본가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당시 언니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불과 5일 전에 본가에 다녀갔었거든요. 자, 가족들은 소식을 듣고 급히 전주로 향했고요. 그 사이 유니 씨의 동기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경찰에 알리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족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동기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오후 12시 50분경에 경찰이 이 원룸에 도착을 해요. 당시 구급대원도 출동을 했었는데 이 구급대원 인터뷰에 따르면 옆 건물로 올라가서 내부를 확인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원룸 옆 건물에 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봤던 거죠. 근데 집 안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는 강제 진입을 결정하고 현관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시에 진입했을 때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의 사진이에요. 구급대가 진입했을 때 실제로 이 방 내부는 강아지들의 배변 흔적, 흩어져 있는 쓰레기, 악취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닥에는 말린 꽃다발들이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진 채로. 세탁기 안에는 돌려만 놓고 널지 않은 빨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유니 씨는 이 원룸 안에 없었어요. 자, 근데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경찰이 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보지는 않았었대요. 그 친구들에 의하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됐고요. 이 동기 4명 중에 2명은 가출인 신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찰을 따라갑니다. 이제 원룸에는 2명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 2명이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목격자인 A씨, 또 다른 여자 동기, 이 둘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소를 했던 여자 동기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찰이 침입한 적이 없다 그래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큰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식구들도 내려온다고 하는데 집안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너무 놀라시겠다는 생각에 청소를 했다고 한다. 자, 어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곧 부모님이 내려오시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죠. 경찰이 현장 보존에 관해서 이 사람들에게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A는 대걸레를 빨아서 방을 청소했고요. 약 100m 거리에 떨어진 수거장에 그 쓰레기들을 버립니다. 이게 뭐 동기들의 선의로 이루어진 청소였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청소 때문에 현장이 전혀 보존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후 6시 30분에 윤희 씨의 둘째 언니가 도착을 했고요. 15분 뒤에는 부모님이 원룸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지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가 됐다는 걸 확인한 뒤였어요. 당시에 이 현장의 상황을 전해들은 가족이 가장 먼저 의문스러워했던 부분은 강아지들이 막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겠지만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윤희 씨가 외출을 할 때 강아지들 항상 베란다에다가 격리를 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날 이 원룸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은 윤희 씨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스러운 것들은 제가 차차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윤희 씨 언니가 천천히 집안을 살펴보다가 이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했었거든요. 윤희 씨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담배를 피우곤 했었대요. 언니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걸 보면 좀 속상하실까 싶어서 이 꽁초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오후 7시 28분경 언니는 어떤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윤희 씨 컴퓨터를 확인해 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종강 파티가 끝난 이후였을 6일 오전 2시 58분부터 3시 1분까지 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윤희 씨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던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심상치 않았어요. 성추행 112 이런 단어들. 이 검색을 끝으로 1시간 20분 동안에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21분에 사람이 직접 끈 것으로 전원이 종료가 돼요. 경찰들은 이 검색 기록을 보고 윤희 씨의 실종이 뭔가 성추행과 관련된 어떤 범죄와 관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강력팀에 수사를 맡깁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건들이 사라졌던 거죠. 먼저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윤희 씨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실종 당일에 윤희 씨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기온이 거의 뭐 30도가 넘었었대요. 평소 습관을 생각해 보면 집에 오자마자 옷부터 갈아입고 바로 세수하고 씻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이 지금 이 원룸에 없다는 건 귀가 직후에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뭔가 일이 생겼던 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뭐 집에서 입었던 실내복이나 잠옷도 다 없어졌다라는 일부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진 물건이 있었어요. 평소 윤희 씨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날치기를 당할 때 그 수첩도 함께 도난을 당했었거든요. 이것저것 적어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장만을 했던 거죠. 근데 새로 마련한 가방은 있는데 수첩만 딱 사라진 거예요. 공구함에 있었다던 망치도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되게 미스터리한 건 윤희 씨가 아끼던 찻상이 있었어요. 이걸 물론 버렸을 수도 있는데 없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6월 5일, 그러니까 실종되기 하루 전에 이 찻상을 봤던 여자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가기 전에 윤희 씨가 이제 물건을 하나 두고 가서 여자 동기랑 잠깐 집에 들렀었대요. 그 다음 일정에는 이제 종강 파티도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 씨가 물건을 찾고 있는데 그때 이 동기가 찻상에 앉아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을 본 거예요. 그 상을 본인이 썼던 거고요. 나중에 이 찻상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긴 했는데요.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전담 특별수사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학과 동료, 주변인들을 소환해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 뚜렷한 혐의점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연 인원 15,000명을 동원해서 인근 지역을 수색했음에도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윤희 씨의 사진을 담은 전단 3만여 장의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시내 전역에 배포하고 수사를 이어갔죠. 사실 근데 이 윤희 씨 가족들이 의심했던 사람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이 자료들에서 많이 지목됐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던 딸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던 동기 A씨였습니다. 수사팀도 당시에 면식범 소행으로 의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주변 인물들을 한 사람당 6차례에서 7차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여기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뭔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해도 이걸 용의자로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요. 시간이 워낙 오래 흐른 사건이다 보니까 온갖 추측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과 소문이 뒤섞이면서 자료마다도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심스러운 정황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크게 분류하면 6개 정도예요. 첫 번째, 성추행 검색 기록이죠. 컴퓨터로 검색된 기록, 112, 성추행, 이런 단어들.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윤희 씨가 겪고 있었고 그 문제와 얽힌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성추행이 있었는지 그 사실 관계조차 지금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윤희 씨가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했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라던가 기록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종강 파티 자리에서 당했을 거다, 뭐 이전부터 있었을 거다,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모두 확인이 어려운 주장들이죠. 자, 두 번째는 제가 뒤에서도 계속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방송에서 제기됐던 주장이에요.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어려울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이 윤희 씨 컴퓨터에 손을 댔었다는 거죠. 자, 윤희 씨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던 시간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6일 새벽 2시 59분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였습니다. 4시 21분엔 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정작 검색을 했던 그 검색어들에 대해서 했던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경찰이 보관 중이던 기록을 보안 전문가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여러 흔적들을 발견하게 돼요. 윤희 씨의 가족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컴퓨터를 켰거나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있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윤희 씨가 실종된 이후에 컴퓨터를 처음 만진 사람은 실종 신고 당일인 6월 8일 저녁 7시 28분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뭔가 찾아보려고 당일에 컴퓨터를 만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당일 오후 2시 18분경에 누군가 컴퓨터를 켰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상하죠?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6월 6일 새벽 2시라고 했고 A씨는 분명히 7일 점심에 윤희 씨 원룸에 찾아갔을 때 인기척이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분명 이 기간에 윤희 씨가 사라졌거나 어떤 일을 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 윤희 씨 컴퓨터를 만졌다는 거잖아요. 8일 오후 2시 18분이면 윤희 씨 동기 4명 중에 2명은 경찰서에 가고 2명이 원룸에 남아서 청소를 했던 타이밍이거든요. 이 중에는 A씨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제3자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긴 하지만 누가 왜 컴퓨터를 켰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컴퓨터도 폐기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켠 기록도 있지만 기록이 삭제된 흔적도 있었어요. 신고 다음 날인 6월 9일에 경찰이 112와 성추행 검색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갔었어요. 자, 그런데 4일이 지난 13일에 사이버 수사대로 컴퓨터를 가져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정 기간, 6월 4일 밤 10시 48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언니가 8일 저녁에 확인했던 그 6월 6일 새벽 3분간의 검색 기록이었던 성추행 112 기록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한마디로 언니가 윤희 씨 방에서 검색 기록을 확인한 이후부터 포렌식을 위해서 컴퓨터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누군가 컴퓨터에 접근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이 기록들을 삭제하는 데 쓰였던 프로그램이에요. IE 히스토리 뷰라는 프로그램을 썼던 겁니다. 이게 포렌식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데 웹브라우저의 기록을 보거나 특정 기간의 URL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 자체를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세 번째 의심스러운 점, 윤희 씨의 찻상과 사라진 수첩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찻상은 신고 일주일이 지난 6월 13일에 원룸 인근에 있는 도로변 폐가구 더미에서 발견이 돼요.
윤희 씨 아버지가 이제 원룸 인근을 살펴보다가 어딘가 이렇게 틈새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던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상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다리 4개는 다 없어진 거예요. 나사를 하나하나 돌려 뺀 채 이게 분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진 않을까 해서 감식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첩은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찻상 발견되기 하루 전날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발견이 돼요. 누가 여기에 이걸 가져다 놨는지, 이게 왜 이제야 발견이 됐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종 이전부터 실습실에 수첩이 있었다는 대학원생들의 증언이 있기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서 이제 방송국 제작진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기억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윤희 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그날 5일 날 마지막 실습을 하면서 놓고 갔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만약 윤희 씨의 실종과 연관된 사람이 그랬다면 사실 이 수첩을 보란 듯이 여기에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자기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태워버리든 숨겨버리든 하지 굳이 여기에 번거롭게 남겨두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4번째는 날치기를 당한 그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예요. 날치기를 당한 시점이 실종 3일 전 저녁 과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거든요. 이 가방에는 지갑, 수첩,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민의 도움이 있었긴 하지만 날치기범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귀가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학과 게시판에 자기 상황을 알려요. 지금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처까지 적어놔요. 근데 실종 이후에 뜻밖의 위치에서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확인된 거죠. 전북대 안에 위치한 삼성문화회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 내부에 범인이 있다 이런 의심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건물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날치기 오토바이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신호가 잡혔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자, 5번째 의심스러운 정황은 당시 현장 인근을 수사하던 경찰이 발견했던 또 다른 원룸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윤희 씨 원룸 내부가 정말 훤히 들여다 보였대요. 해당 원룸은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 머무르다 간 흔적은 있었습니다. 빈 담뱃갑, 휴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DNA나 어떤 증거가 남았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자, 6번째 정황. 이 내용이 사실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문의 동물 사체 110kg. 당시에 이 해당 수의학과에서 실습실에서 동물 사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주기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처리를 담당했던 수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이 사체가 담긴 박스를 테이프로 밀봉해서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업체는 이 박스를 수거해서 박스 그대로 소각장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물이 뭔지 일일이 뜯어서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윤희 씨 실종 이틀 뒤인 6월 8일에 여기서 110kg의 동물 사체가 배출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스러운 건 이거예요. 평소 배출량은 40kg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유독 많은 양이 배출됐었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60kg이나 많은 양이죠. 만약에 대형 동물을 해부하는 날이었다 그럼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때는 학기도 다 끝난 시점이에요. 대형 동물 해부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윤희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게 아니라면 분명 이건 범죄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윤희 씨가 살해당했고 이때 시신이 처리된 게 아닐까,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게 아닐까, 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증발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문에 학과 내부 인물이 범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 소각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된 것들이 많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에서 의심을 받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사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찰 조사 내용 그리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찰과 윤희 씨 가족에게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동기 남학생 A 씨예요. 실종 과정에서 계속 등장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목격자, 그리고 방을 청소했던 사람.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윤희 씨가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곧장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잠을 잤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A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혈흔 감식 조사를 제안했는데 A 씨는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응하겠다라고 했고요. 검사를 진행해요. 결과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실 반응으로 나옵니다. 혈흔 감식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어요. 윤희 씨 원룸 그리고 A 씨 자취방, 종강 파티 날 입었던 A 씨의 옷과 신발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A 씨의 티셔츠에서 되게 작은 혈흔이 검출돼요. 수사팀이 여기에 희망을 걸고 윤희 씨 가족의 혈흔과 국과수 대조 작업을 했는데요.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발견된 혈흔은 동물의 피였어요. A씨의 아버지, 삼촌의 차량까지 감식했지만 혐의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A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 A씨의 좀 다른 면들, 이면 때문이었는데 A씨가 윤희 씨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거나 또 윤희 씨의 행동을 관찰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관찰 일지 같은 것들을 써왔던 거예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좀 이상한 행동이긴 하죠. 이외에도 윤희 씨 방에 있던 작은 소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느 때 보면 없어지고 A씨 방에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A씨가 윤희 씨의 실종에 연관됐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윤희 씨 아버지는 A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종 당일의 모든 상황이 A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됐다. 이 사건은 A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랜 시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고요. A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거는 비면식범에 대한 의심인데요. 2009년에 전주 일대에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던,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 발발이라고 있었어요. 30대 남성 김 씨였는데요. 2001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부녀자 2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정말 어마어마한 성범죄자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만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수사팀이 주목했던 건 이 범행 시점이에요. 주기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던 김 씨가 갑자기 윤희 씨가 실종된 2006년 6월 이후로 수개월간 범행을 멈췄던 거죠. 이때 뭔가 큰 범행을 저지르고 휴지기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김 씨가 당시 에어컨 기사로 일을 하면서 트럭을 한 대 끌고 다녔는데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트럭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동하는 것도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윤희 씨 바로 옆 건물에 여자 동기 한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윤희 씨 실종 며칠 전에 이제 밤늦게 원룸 건물에 들어가다가 한 남자가 자꾸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거의 막 계단을 따라서 집 앞까지 쫓아와서 비명을 지른 적이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남성은 도망쳐서 큰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야식을 먹으려고 가스를 켰는데 이게 안 켜졌던 거예요. 당시에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다음날 밖에 나가봤더니 이 여성의 집만 가스밸브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이 윤희 씨 집에 그 새벽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당시 전주발발이 김 씨가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윤희 씨의 원룸에도 아무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경찰이 김 씨에게 윤희 씨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갑자기 김 씨가 경찰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수상하잖아요. 계속 추궁을 해요. 근데 얼마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집니다. 김 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윤희 씨 질문에 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 정말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의문만 남기고 김 씨는 영원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6월 6일 새벽, 누군가 윤희 씨 집에 왔던 건 확실해 보여요. 휴대폰도 없는 사람이 그 새벽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밖으로 나갔을 리도 없어 보이고 사실 스스로 나갔다면 강아지들부터 베란다에 넣어두고 나갔겠죠. 누군가의 방문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집 밖으로 끌려나간 게 아닐까. 만약에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비면식범의 침입이냐 누군가의 방문이냐가 문제겠죠. 전문가들은 비면식범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비면식범에 의해서 윤희 씨가 뭐 살해가 됐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시신을 은닉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종 전에 윤희 씨가 받은 과외비 40만 원도 집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희 씨가 집에 와서 컴퓨터로 그 검색을 했었잖아요. 성추행 112. 짧지만 어떤 자리에서 나온 뒤에 그 새벽에 집에 오자마자 그 단어를 검색했다는 거. 뭔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파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해당 학과 교수입니다. 당시에는 A씨에게만 수사력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A씨 주장이긴 하지만 종강 파티 할 때 교수가 윤희 씨 옆에 앉으니까 윤희 씨가 A씨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어떤 성추행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원래 윤희 씨가 그 교수 자녀의 과외까지 해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인사도 없이 자리를 피했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여기에 더해 그날 자리가 끝난 이후에 남겨진 검색 기록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교수가 윤희 씨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생각해 보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 접근이 용이한 인물도 이 교수라고 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추정에 불과해요. 사건 초반에 한 인물에게만 수사력이 집중됐다는 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윤희 씨 가족들은 2024년 2월 16일 전주 덕진서 사이버팀 및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이윤희 실종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윤희 씨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지 전해드린 내용,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드릴 거고요. 저의 사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종 사건의 전말을 풀어가면서 이 내용을 합쳐 넣을까, 중간중간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내용을 따로 정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시점들도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달받은 보도자료 문서에는 이 가족들이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2006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가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선 사건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찍기 직전까지 아버님이랑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가족들이 전주에 도착했던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켰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있지만 가족들은 이 사실을 13년이 지난 2019년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관 중이던 로그 기록 자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전주 덕진서가 사건 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초동수사 부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를 왜 확인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는 수사 방향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월 4일부터 8일까지의 그 특정 기간의 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삭제가 됐었다는 사실도 가족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가족들이 항의를 하려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그 기록 삭제에 대해서 직원의 실수라며 얼버무리기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 가족들의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안 전문가는 윤희 씨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게 112와 성추행 검색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과연 그것만 삭제됐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에 가족들이 2020년 1월 거의 방송이 되고 나서 바로예요. 보유하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12가지 항목에 대한 포렌식 내용 확인 결과 총 10가지에서 삭제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발표했었던 그 2가지 인터넷 검색 기록, 뭐 성추행 112 이런 검색 기록 이외에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윤희 씨 실종 시점 전후로 모두 삭제가 됐던 거죠. 가족들은 이 사실을 또 자체 포렌식을 하면서 이제 와서 알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그 어떤 사과도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제 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또 있어요. 당시 2006년 6월 10일에 있었던 윤희 씨 아이디 접속 기록입니다. 이때는 이미 실종된 이후잖아요. 근데 이때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누군가가 윤희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이메일을 확인한 흔적이 나왔던 거죠. 덕진서에서 당시 경찰을 그쪽으로 급파해서 알아봤는데 그때도 경찰 직원의 실수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뭐 추가적인 수사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전주경찰 직원이 여의도 호텔에 접속하는 것도 이상하고 분명히 이거는 IP 주소를 추적해서 충분히 어느 호텔이며 어느 로비인지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이걸 단순 실수로 처리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2차례 경찰 측에 수사 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모두 거부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윤희 씨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자료들을 그동안 많이 모으셨을 거고 따져봤을 거고 실행을 했을 거고요.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들, 진위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경찰 측에서도 가족들이 요구한 이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지금 2차례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청한 자료들에 오류가 없다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오랜 실종 미제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아버지는 윤희가 어디에서든 살아만 있으면 된다.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올해 2월 아버님은 87세, 어머님이 84세이신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죽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어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구독자분들은 윤희 씨가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